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 강달러 현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겨우겨우 우리 시장 2,400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고 여전히 시장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번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좀 전략을 짜가야 될지 많은 분들 고민이실 텐데 오늘도 그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전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이슈부터 국내 증시 이슈까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미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일단 국내 증시에 조금 집중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오늘 오전 새벽 사이에 경남 거제시 부근으로 국내에 상륙했다라는 속보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마 그리고 태풍과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대표님 이 이슈 짚어주신다고요? 네, 제가 지금 부산에 지금 출장을 와 있어서 오늘 간밤에 이제 있었던 태풍 영향들을 좀 미미하게 체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태풍 흰남노가 상륙을 하게 되면서 새벽 5시경에 이제 굉장히 큰 피해들이 좀 많이 나타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부산 지역을 좀 일부 관통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울산과 그리고 이제 울산과 포항 지역으로 지금 이동을 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태풍 영향들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가장 먼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해 복구 관련된 부분들의 종목들이 좀 많이 이슈가 떠오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태풍이라고 하는 특수 상태에서는 이번에 이제 풍속이 또 최대 풍속이 초속 60m/s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바위라든가 아니면 차량까지도 이제 들어서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폐물 처리, 즉 이제 건설물 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에서 처리 업체들이라든가 도로 및 토목공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이슈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코리아 엑스이라든가 아니면 인선 ENT, 뭐 이제 또 토광공사 관련된 뭐 뉴보텍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을 알긴 하는데. 특히 이제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10일경에도 마찬가지로 좀 급등세를 좀 연출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제 장마 기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폭우들이 나타났었고, 이제 인명 피해가 나타난 지 불과 이제 20일에서 30일 정도밖에 남짓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또 단기간에서 이슈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이슈에 따른, 즉 이제 태풍이라는 수해 이벤트에 따라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마찬가지 이런 이벤트성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 하락세를 좀 보였다는 부분들이 특징이고요. 특히 이제 이런 풍속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좀 말씀드린다면은 뭐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도,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제 하이선이라든가 이런 태풍 영향들 시기들과 좀 영향을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어제 오늘까지 해서 연일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2020년도 장마 기간에 이제 어느 정도 종목에 대한 변동성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인다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의 어떤 태풍 영향들을 좀 꾸준히 살펴보셨을 때는 현재 기상학자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태풍 영향들이 앞으로 국내에서는 조금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내를 비롯해서 이제 동중국해 쪽에 있는 이제 수온 상승 관련된 부분들이 좀 영향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수온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무역풍 영향들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라니냐 현상이 강화가 되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장마 기간에는 태풍 그리고 이제 스콜성 기후 이변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마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반면에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이제 라니냐 현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추운 일종의 한파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두 차례 뭐 하이선이라든가 이런 이제 태풍들이 오고 난 뒤에도 이제 겨울에 특히 이제 새해에 굉장히 추웠던 부분들이 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신다면은 이번 올해 겨울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기상이변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태풍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나오면 제일 먼저 부각이 되는 거는 수혜주들이지만은 이제 차후에 또 이렇게 연쇄 반응으로 나타나는 종목들은 이제 피해가 보고가 되면서 여기에 따른 이제 섹터들별로의 어떤 업종 형태에 따라서 또 주가 변동이 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실제 이제 항공업계라든가 아니면 이제 선박 그리고 이제 건설업종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이제 수산업종들이 소폭의 좀 하락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수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즉 에그플레이션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여기에 에그플레이션이 강해지면서 여기에 이제 최근 주가를 굉장히 많이 키웠다가 다시 이제 좀 주가폭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물가 안정화 차원에서 현재 이제 이제 에그플레이션이 많이 좀 완화가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도 실질적으로 압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태풍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제 양식장이라든가 어업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일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좀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날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파도들이 너울성 파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박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어업 부분들에서는 조금 일시적인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태풍이 완전히 손을 대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수산업종들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에그플레이션 이후에 이제 현재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극복될 부분인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산업 수요 부분들은 좀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타겟팅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선박업종,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실제 이제 선박 제조라든가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의 건설 그리고 이제 자재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뭐 피해 복구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 실질적인 타격 여부는 발표 이후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변동성들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지만은 여전히 이제 산업 이벤트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발생되는 이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의견을 발휘하고 있는 어떤 신도시 건축 그리고 이제 재개발 사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는 여전히 조금 남아 있는 부분들이 파이가 크기 때문에 이슈들을 좀 종목으로 이슈들을 집중을 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의 직접 영향권인 부산에 대표님께서 계시다고 하니까 그 위력을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이런 태풍, 장마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을 때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저희가 체크해보면서 좀 영향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종목들과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태풍에 대한 피해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휴장이었으니까요. 유럽 쪽으로 이야기를 좀 돌려보면 러시아가 유럽행 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하니까 독일 등 유럽연합 주요 국가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가스 가격은 또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각 5일 독일 같은 경우 닥스 지수가 지금 전거래일 대비 2.2% 정도 하락했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에너지 가격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망과 전략 저희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이전에도 에너지 가격 관련된 부분들에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WTI로 대표가 되고 있는 이제 국제 유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천연가스 가격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제 비교해서 견주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현재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러시아에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이제 수출 제한을 좀 굉장히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도 이번에 재무장관 정정되겠습니다. G7 이제 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 상한제를 도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압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러시아도 일종의 타겟책으로 이제 오히려 천연가스 공급량을 이제 천연가스 공급량을 압도적으로 줄여버리다 보니까 유럽 지역 내에서는 현재 CPI가 굉장히 높게 상승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이제 실제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이제 폭발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원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즉 이제 2021년도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활성화가 되었던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인해서 연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던 부분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나타났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올해 이제 올해 이제 3월경에 됐을 때는 실제 이제 러시아에서 본격적인 액션을 돌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유가가 좀 폭등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6월과 그리고 이제 3월 이제 고점을 달성한 이후에는 계속 이제 유가 에너지가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 5월부터 해서 연방준비 FOMC에서 실제 금리를 굉장히 강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7월에 이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연스텝을 진행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시중에서는 이제 갤런당 가격들이 굉장히 3달러 이하로 이제 하회를 하는 등 좀 물가 압박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게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이유가 현재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이제 러시아 지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원자재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통해서 이제 무역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 매장량이 2위로 이제 전 세계에서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이란과도 또 반서방 연대를 또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유로존 입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오늘 새벽에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던 이제 유로존 8월 서비스 PMI 지수도 49.8포인트로 지금 18개월 내 최저 수준으로 지금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유로존에서는 여전히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들을 이제 강하게 잡을 것이냐, 경기 침체를 각오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올릴 것이냐, 이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가장 큰 회자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8일에서는 이제 다가올 8일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좀 굉장히 높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도 유로존은 9.1%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처럼 가격이 좀 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앞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유가 부분들에서는 조금 장기적으로는 조금 소폭 하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이번 10월의 생산량을 이제 10만 배럴 하루 1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입니다. 결국 경기 침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원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후퇴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들의 의견들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유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120 선을 돌파를 했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만 만들어지는 가격은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이제 가장 큰 우려는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압박보다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난 이후에 이제 충격들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부분들은 현재 미국과 유럽 지역 그리고 이제 신흥국 지역이 차순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을 필두로 해서 지금 매파적인 강경책을 굉장히 많이 발휘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달러 페리티가 지금 최근에 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페리티가 깨지게 되면서 다시 이제 유로화 가치를 재고를 시키냐가 이제 현재 유로존에서는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상품 가격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화폐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슈들이 계속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특히 이제 국제 유가 그리고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까지 천연가스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상품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레버리지 효과를 좀 축소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드리고자 합니다. 네, 에너지 가격과 관련돼서는 저희 대표님께서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 세우면 좋을지 힌트를 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달러 강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원화가 상대적으로 뭔가 저희가 잘못을 해서 달러가 강세인 것이 아니고 달러가 지금 전 세계 통화 중에 절대적으로 좀 강세를 띠고 있으면서 나오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유로화만 하더라도 20년 만에 최저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경제 기초가 흔들린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러화 강세가 계속 지속되는 현상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이제 달러화 강세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들 일단 원달러 환율도 있겠지만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주요 6개국 통화 비중을 좀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달러 인덱스의 영향들은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미국의 금리 기조를 강하게 올릴수록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 현재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페리티가 지금 깨어져 있는 상황이죠. 즉 이제 1유로와 1달러의 그 균형선마저도 지금 깨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유로화 가격이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20년 만에 지금 최저 상황으로 지금 다시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로존 입장에서는 상당히 물가에 대한 압박이 크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은 일본과 또 영국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브렉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경제적인 압박을 크게 받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30년 만에 이제 니케이 지수가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경제 성장률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본의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유로존이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에 여전히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제로 금리를 이제 이탈을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의의가 있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bp 가까이 이제 기준금리를 계속 꾸준하게 올리고 있다는 부분들이 전례 없던 매파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인덱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비중이 약 57%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번 22, 그러니까 유럽중앙은행에서 마찬가지로 매파적 행보를 보이지 못하게 될 경우에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투자를 했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도 물량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이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도 특히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고, 특히 인플레이션 조절을 위해서는 더 강한 정책들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언급이 된 바 있기 때문에 다가올 이제 9월에서도 마찬가지로 FOMC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빅스텝이 또 한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은 여김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또 10월에 또 금통위가 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도 계속 꾸준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특징이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 유로화 가격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엔저 현상이 나타났을 때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이 엔화 투자를 또 강화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이제 유로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의 의견들로 이제 다시 재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여전히 유로 지역에 대한 부분들에서 가장 큰 압박은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폭등 부분이고요. 이 부분들을 지금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 간 협조를 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마찬가지로 원유 수요만 가지고는 천연가스의 수요 부분들을 완전히 충족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CPI 압박들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로화 패리티가 깨진 상황이다 보니까 유로화 가격 자체에 대해서의 저점 형성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현재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좀 벤치마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국내 환율과 같이 매치를 해보셨을 때는 외국인들 매도 물량들에 따라서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하실 때는 특히 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들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종목을 고를 때에도 이런 커다란 거시 경제 상황을 살펴봐야 된다 말씀을 해드렸고요.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장 저희 전략 좀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증시 일정에서는 대부분 이제 국내 증시들 모습으로 좀 많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장이 휴장을 진행을 했고, 이제 오늘 또 마찬가지로 태풍 영향들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날들이기 때문에 이제 뭐 태풍 관련 수혜주들이 좀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오늘 미국의 8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서비스업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도 좀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종들 미리 이제 조금 선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8월 서비스업 PMI 확정치가 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제 미국 지역 내에서 이제 서비스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 즉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벤치마크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마찬가지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좀 혼조세 내지는 소폭의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듬으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이슈 마무리를 좀 하고 국내 증시 관련된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리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보니까 2,400선을 겨우겨우 지켜주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됐는데요. 어떤 부분부터 짚어볼까요? 전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의 8월 고용 지표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 상반되는 해석이 나타나면서 국내는 반락하고 증시는 상승 출발하는 오전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어떤 달러 강세와 중국 공세로 인해서 이에 따라 주식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업종 권력은 의약품과 운송, 기술주들의 약세가 보여졌었던 전일 시장이었고, 반면 철강 금속과 자동차 금융업은 반등하는 전일 시장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9월 FOMC 이전까지는 이런 그 관련된
등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슷한 흐름이 어제 같은 시장에도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9월 FOMC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전까지는 여러 나타난 경제 지표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리뷰 깔끔하게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서 달러 인덱스 이야기도 자세하게 좀 나눴지만 원달러 환율 위주로 좀 살펴보자면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지금 10원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1,370원을 넘어섰습니다. 1,400원도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과 짚어봐야 될 점 정리해 주신다고요. 우선 강달러 기조가 계속해서 올해 9월 달에도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높은 상황인데요. 우선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는 점이 이런 강달러를 유지시키는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9월 달에 발표될 여러 물가 지수라든지 경제 지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8월 고용 지표를 보자면은 서비스업 고용이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서비스업 임금의 상승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미국의 강달러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9월 FOMC 이전까지는 연준의 긴축 스탠스를 계속 주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럽 경제의 어떤 부진한 상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에너지 관련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달러 강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중국 경제 그리고 미국 중국의 금리 차를 재역전을 반영해서 현재 중국의 6.9 위안을 기록하고 있고 7 위안을 넘어선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방어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 강달러 상황도 조금은 누그러질 수는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적으로 하향한 증후가 되려면 역시 9월 FOMC 이후에 또 달러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슈도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22 상생형 스마트 공장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다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이 행사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삼성전자 제조 현장을 좀 체험을 하면서 스마트 공장 도입 효과를 소개하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한테 삼성전자가 키다리 아저씨를 자처하게 된 행사인데 관련돼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가 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망과 앞으로 이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삼성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이익단 차이를 수치화해서 보여줬는데요. 스마트 공장 도입한 기업이 영업이익이 37.6%, 매출액이 11.4% 정도 더 높다고 조사가 됐고 이에 따라 발표가 나타나면서 관련주들의 등락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역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이런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실질적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은 당분간은 약간 테마성 뉴스플로우에 따른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섹터 자체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섹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작전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오늘 작전 어떤 작전이 유효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까지 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자 외화 지급 준비율을 8%에서 6%로 인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위안화는 원화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화 약세 속도도 늦출 수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9월 FOMC 전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수는 최근에 반등 대비 50%가량 반등을 되돌림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통상 62% 정도 되돌림 후에 재차 반등이 나타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는 조금씩 다시 한번 주식 포트폴리오 비중을 넓히는 전략도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장 작전까지 이렇게 차장님과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까지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은주입니다. 간밤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중순부터 이어졌던 암호화폐 하락장이 여전히 하단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가운데 전반적인 마켓캡은 전장 대비 0.4% 소폭으로 상승 전환을 해줬는데요. 시가총액은 여전히 1조 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의 점유율을 확인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또한 어제와 동일하게 38.5%를 유지하면서 이 약세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전일 대비 0.36% 소폭으로 하락 전환됐고 일주일 전 같은 시간 대비도 1.93% 하락하면서 여전히 2만 불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숏스퀴즈가 곧 다가올 것 같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예견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자면은 이 비트코인 가격과 관련해서 이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마이클 반데포페 같은 경우가 이 비트코인이 향후 몇 주 안으로 조정을 거친 이후에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위터를 통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9,300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지만 24,400달러 그리고 21,500달러를 차례대로 돌파한 이후에는 28,000에서 3만 달러까지도 한순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200일의 이평선 그리고 19,000달러 이상을 유지해 줄 수 있을 때 해당 부분이 유효하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숏스퀴즈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22,500 그리고 23,000달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를 했고요. 다만 19,500달러에서 19,000달러의 지지선이 붕괴가 된다면은 이 숏스퀴즈 또한 무효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예견이 돼 있지만은 어떤 흐름이 이어져 줄 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더리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2%, 또 일주일 전 대비는 4% 가까이 오르면서 현재 가격은 1,600불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 이벤트가 정말 1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가격적으로도 지속적인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올라주지 못하고 있으면서 이더리움의 가격 또한 좀 공격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인데스크의 최고 콘텐츠 책임자인 마이클 JK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칼럼을 통해서 이더리움 머지와 또 이더리움 가격과 관련된 본인의 의견을 적었는데요. 이더리움 머지가 아직 이더리움 가격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개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가 암호화폐 역사상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만큼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리움 2.0에서 이더리움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직 가격적으로는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더리움의 2.0, 이 지분증명 기반 네트워크가 탈중앙화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은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차례 이 업데이트를 지금까지 연기를 해왔고 또 리스크 회피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이번 머지 업데이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일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개발자들의 성향 그리고 미국 정부의 검열 등의 이슈로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이더리움 투자에 앞으로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ESG를 준수하는 부분 또 희소성과 관련해서 이더리움이 가격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코인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의 테더 그리고 4위의 USDC까지 큰 변동성 없이 가격은 1불에 고정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5위의 BNB 전일 대비 0.63% 소폭으로 하락 전환됐고요. 전주 대비도 3% 가까운 하락세 보이면서 현재 가격은 275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USD도 큰 변동성 없는 가격 1불이고요. 이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41% 소폭 하락 전환됐지만 전주 대비는 11% 오르면서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가장 가파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과 같은 이유로 현재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죠. 이 카르다노도 이제 메인넷 바질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슷한 이 시기 때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이 대표적인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인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카르다노 에이다도 지난 7일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폭을 키워내면서 또 투자자분들의 큰 관심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다의 시가총액이 165억 달러로 이 리플의 시총을 이미 뛰어넘었고요. 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견이 돼 있는 만큼 더 많은 기대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카르다노의 개발사인 IOG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메인넷 바질 업그레이드가 9월 22일에 진행이 된다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공개를 했습니다. 또 이번 업데이트가 카르다노 생태계에는 굉장히 매우 기본적인 토양이 될 거고 또 다음 단계로 도달할 수 있는데 큰 발판이 될 것이다 라며 기대를 이어가고 있고요. 하지만 가격과 관련해서는 좀 비관적인 부분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코인데스크는 로빈후드가 카르다노를 추가하면서 강세 전망이 제기되었다고 전했는데 하지만 매체는 카르다노의 스마트 계약 출시 이후에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TBL 예치 수량을 봤을 때 8,100만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 동력이 부족하다고 짚어낸 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카르다노 출시 이후에는 클레이튼, 아발란체와 같은 다른 프로토콜이 카르다노의 사용성을 충분히 넘어서면서 이 시장에서 확고한 이치를 잡아가는 카르다노가 여전히 좀 부족하다, 좀 위치적으로도 위험하다라는 부분도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솔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 0.6%, 또 일주일 전 대비는 0.2% 오르면서 큰 변동성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격은 3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 12의 도지코인도 전일 대비 0.56% 소폭으로 하락 전환됐고 전주 대비도 1.4% 하락하면서 이 올해 들어서는 지속적으로 0.06달러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변동성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유통량이 내려가지는 않으면서 이 시가총액 10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려주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의 그렇다 할 어떤 상승 랠리가 없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암호화폐 상황도 큰 변동성 없는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9월에 이더리움과 카르다노의 큰 기술적 업데이트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이 다른 암호화폐들에게도 가격적인 상승을 이야기해 줄 수 있을지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계 전반적인 주요 소식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는데 사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인도까지 이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고수해왔던 나라들이죠. 하지만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거치면서 이 암호화폐와 관련해서 조금은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국가 안에서는 결제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이 해외 송금 또 국가 간의 결제에서는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국가 간의 결제에 암호화폐를 활용하기로 발표를 하면서 재무부와 합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재무부와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조금은 재고 있고 또 가까운 미래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국가 간의 결제를 합법화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된 인프라가 너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이 암호화폐 결제는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국경 간의 결제 혹은 국제 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송금과 관련해서 러시아에서는 암호화폐를 적극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를 놓고 영국 금융당국은 이 거래소에 러시아
러시아 제재 회피와 관련해서 의심되는 암호화폐가 있는지 보고해라라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러시아 제재 회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는데요. 영국의 금융제재 이행국이 이 같은 사항을 기관에 보고하고 이 해당 자산을 모두 동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자금, 상품 그리고 모든 결제 수단이 러시아 제재 회피에 사용될 경우 현재는 위반 사항에 포함이 된다라고 덧붙였고요. 금융행위감독청 그리고 금융제재 이행국 그리고 영랑은행까지 지난 3월에 암호화폐 기업에 테러 제재 조치가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국내 주요 이슈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비전이 국내 최초 NGO 중 가장 처음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후원 사이트를 개설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통한 이런 기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블록체인 기업인 퍼블리시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디지털 자산 후원 페이지를 오픈했습니다. 월드비전은 이번 디지털 자산 후원이 국내 NGO는 최초로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고 이 후원했던 부분을 NFT로 후원 증서를 발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암호화폐 후원은 후원 희망자가 실명을 입력한 이후에 본인의 전자지갑 속 암호화폐를 이 NGO 단체의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갑에서는 이제 원화로 환산이 돼서 원화 계정으로 넘어가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이 후원금 전액은 월드비전의 꿈꾸는 아이들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디지털 자산 후원 페이지는 월드비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내달 31일까지 이더리움을 통해서만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조명화 월드비전 회장은 이 블록체인 기반의 모금 캠페인을 통해서 후원금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디지털 자산 후원 페이지를 마련했다라고 하면서 이 앞으로도 더 많은 취약 아동을 돕기 위해 블록체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월에 암호화폐 시장을 말 그대로 마비시켰던 사건이었죠. 이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에 업비트에 개인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루나의 폭락으로 손해를 본 한 개인 투자자가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30대 투자자 A씨 같은 경우는 1억 5,600만 달러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A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1,300개의 물량을 매도하기 위해서 업비트에서 바이낸스로 보낼 때 이 지갑에 좀 문제가 생기자 이 업비트를 통해서 다시 해당 물량을 회수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업비트는 트래블룰 준수를 좀 이야기를 하면서 반환 절차를 지속적으로 미뤄왔다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테라와 루나가 전 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폐가 되면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업비트 측은 아직 소장을 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소송 내용은 먼저 파악을 하고 추후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늘 꽉 채워주시는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불어서 시총 상위주 흐름에서 포인트를 좀 짚어주신다고요? 네, 전체적인 시장 흐름 안에서 시총 상위주를 먼저 보는 이유는 코스닥 시장보다 최근에 거래소 시장이 둘 다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흐름상에서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 업종 같은 경우 또 차별화돼서 주가가 흘러가는 흐름이 있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을 살펴보자는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여기에서 추가 하락한다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과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우선 거래소와 관련된 시총 상위주들 먼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는 거고요. 종합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강한 업종, 약한 업종을 추려놓을 필요가 있는 점, 그다음에 여기에 연결해서 시장이 조정 나왔을 때도 시총 상위주들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매매와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반등이 약하면서, 되려 반등이 약한 게 아니라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거래소 기준에서도 지수가 한 2,400대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추가로는 크게 밀린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은데, 이러한 근거 같은 경우가 밸류 측면에서 좀 하단까지 와 있다 보니까 그런 점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추가로 하락을 한다는 가정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쉽게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하기에는 밸류가 많이 빠져 있는 점. 그러면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지수가 밀릴 수 있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감안해보고 나머지 시총 상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러한 부분인데, 종목들이 개별 요소로 보면은 여기에서 더 밀리기에는 새로운 펀더멘탈이라든지 그 부분이 추가가 된 점을 생각해 보면 지수 같은 경우가 큰 조정이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대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를 흐름에 대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외국인이 시장을 전반적으로 팔면은 조정이 추가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개별적인 종목단으로, 즉 시총 상위의 개별적인 종목단으로 봤을 때는 IT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이 가지고 있는 밸류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나와 있고, 나머지 군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큰 조정이 나오기에는 개별적인 요소로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수 대응은 그러니까 조정이 여기에서 추가로 나온다. 막 2,300 후반, 2,300 중반까지 시장이 밀릴 때는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을 열어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점을 통해서 종목까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안에서 이 체크 포인트를 정리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도 시총 상위 종목 안에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좀 예상이 되는데요. 어떤 종목 위주로 볼까요? 네, 오늘은 현대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군이죠. 시총 10위권 내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 접근하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지금 타이밍에 적절하겠고요. 워낙 그 환율 같은 경우가 1,37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해서 그냥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수출주가 좋아지고, 그래서 수출주를 줄여서 사야 된다, 그러한 관점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체력, 즉 본업에 대해서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월별로 데이터를 체크할 수 있고, 이 월별 데이터를 통해서 8월에 데이터 같은 경우가 또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같은 경우도 역으로 꺾이지 않는 한 8월에 판매 같은 경우에 성장이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2분기 실적 때 환율이 일부 플러스 됐지만 2분기 대비해서 지금 3분기 실적 구간에서는 더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적에 대한 기본 체력이 되면서 여기에서 환율 효과까지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중에 하나가 현대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가 한 차례 조정이 나왔었어요. 이 한 차례 조정이라고 하면은 약간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 주가를 딛고 상승을 했습니다. 한 8월 29일 구간에 186,5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고,
8월 24일 구간은 18만 5,500원대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에서 현대차 그룹이 배제가 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 가격대를 좀 저가로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온 게 현대차 기준으로 그 국내 해외 증설 같은 경우를 스케줄을 앞당기는 흐름을 고려를 했고 실제 해외 증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앞당겨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FTA가 맺어져 있는 캐나다의 광물 같은 경우를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캐나다 광물 같은 경우는 미국 기준으로 해서 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한 그 우려 같은 경우를 조금 덜 수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 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즉 결론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체력이 뒷받침되는 상황에서 플러스에서 환율의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고 시총 상위주들 중에서 좀 IT가 빠질 때 방어적인 요인까지 더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으로는 19만 8천 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점을 체크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최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현대차, 기아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인 만큼 여러분들 체크포인트 챙겨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장은 휴장이었지만 유가와 관련돼서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에 합의했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덩달아 뛴 것인데요. 관련돼서 저희가 특징적인 종목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가가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는 10월에 감산을 결정하면서 현재도 타이트한 수요 상황인데 이전까지 감산까지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한 2% 정도대 상승을 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천연가스는 일부 조정이 나왔었는데 지금 국면에서 겨울로 갈수록은 천연가스는 또 수요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수요적인 요인까지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유가의 변동성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하락은 할 수 있는데 이게 5% 이상 가격이 변하는 흐름, 상승 하락을 5% 정도 이상으로 나타나는 흐름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에너지와 관련된 업종에게는 주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차라리 이 구간에서는 이런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그러한 흐름이 시장에게는 또 낫겠고요. 여기에서 확산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그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곡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안정이 됐어요. 안정이 되었는데 시장에서 바라볼 부분,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 추이를 지금 대입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의 유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빠르게 신재생 에너지군들, 태양광 중심으로 그다음으로 풍력 이러한 군들을 좀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추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연결된 종목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아니면 에너지주들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좀 개별적인 성격을 가진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은 빗솔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우리가 프린터 같은 경우 포스지 계산하고 나오는 포스지 이런 프린터 그리고 라벨 프린터 시장 우리가 산업에서 쓰이는 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시장에서 그 프린터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많이 시장에서 다뤄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 좀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에서 매출 같은 경우가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시장에서 열광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좀 단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는 상황에서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기업으로 보여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6월에는 주가가 5,700원대 이 부분을 저점으로 형성을 하고 그 8월 19일 같은 경우 8,640원까지 한번 상승을 했었어요. 그리고 윗꼬리를 달면서 며칠 주가가 박스권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 6,800원대에서 7,600원대 그 위 같은 경우는 워낙 윗꼬리를 달았다 보니 그 정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은 가격을 낮게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 하단 가격인 6,800원대에도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1차적으로 보면 가격은 한 7,180원대 이 정도 구간에서는 매매를 대입해보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빅솔론 같은 경우도 지금 두 종목은 현대차는 그 매수가의 10% 정도의 손절 라인을 지킬 필요가 있겠고 빅솔론 같은 경우는 매수가 기준으로 한 5% 정도의 손절 라인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두 종목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처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네요. 빅솔론 오늘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장전에 전략 이렇게 모두 세워드렸는데 장중 전략은 매매 시그널을 통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